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원경외과 명주표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장애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 자료는 우리 2016년도 이후로 제가 대한벼락 및 호흡기학회, 그리고 천식및 알레르기학회, 그리고 대한성악과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PM10뿐만 아니라 PM2.5 초미세먼지에 대한 건강장애 부분들을 업데이트해서 다시 발표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강의들에 들어가면은 헬스 이펙트 건강장애 관련돼 가지고 문제되는 내용들로 주로 당연히 호흡기 질환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로 심혈관계 질환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노출이 되게 되면은 호흡기계에 발생될 수 있는 암 종류들이 문제가 될 거고요. 뭐 피부 질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시경관계 질환들 이외에 정신건강질환 관련되는 부분들도 같이 오늘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가 흡입이 되면은 폐에 염증 반응들과 산화 스트레스, 다양한 이런 반응들이 생겨가지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천식들이 악화되는 양상들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폐 기능들이 감소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폐를 넘어선 지난 강의에서 폐를 넘어서서 혈액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가 많이 떠돌아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혈관 내에서 이런 이상 반응들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이 코아굴레이션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끈적끈적해진 혈액들이 다니면서 그리고 염증 물질들이 많이 다니게 되면서 혈관에 인플라메이션, 염증 반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뇌졸중 또는 심혈관계 질환들 중에서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 증상들을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외에 심장 그 자체의 박동수에 대한 영향들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장에 부정맥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PM10 미세먼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강장애, 특히 사망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가 1993년도 상당히 일찍부터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신호탄을 올린 연구가 이 하버드 식스시티 스터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드 주변에 있는 뭐 다양한 도시들, 6개 도시들을 묶어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가지고 그 사망률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미세먼지가 높을수록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높았다. 이런 부분들을 밝혀서 세간의 가장 센세이션한 문제점들을 설명을 했었었고요. 그 뒤로 미국의 20개 도시 연구로 이제 확대를 했었었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그 자체만으로도 PM10이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상 증가할 때마다 0.51% 정도의 전체 사망률들이 증가한다는 걸 보였고요. 그리고 각각의 요인들, 오존이라든지 락스, sak스, 카본 모노옥사이드들의 영향들을 보정을 했었을 때에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보여줬는데 거의 0.5% 정도 이상 초과 사망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연구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이화여대 하은하 교수님께서 이 연구들을 하셨는데요. 대기오염들이 이렇게 심할 경우에 PM10 노출이 심했을 때 모탈리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셨고 6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들을 분류를 하고 또 이제 포스트 네오네탈 피리어드에서 어떤 이런 사망률들을 보였는지를 보였을 때 65세 이상일 때 아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사망률들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였다는 부분들이 좀 특이적이었고 그리고 아주 어린 연령대 영아들 같은 경우들도 사망률들이 증가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PM2.5에 의한 사망률은 어떨까요? CPS2 스터디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봤는데 1982년도에 CPS2 등록자들 중에서 50만 명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성인들이죠. 그래서 PM2.5가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상 초과될 때마다 대략 모탈리티가 4% 이상 증가된다는 것들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PM10보다 더 사망률의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들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사망률 이외에 우리 호흡기 질환들에 대한 이 패소피지올로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외부에서 황혼이 이렇게 들어오고 황혼 또는 이제 오염물질들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폐 속에 우리 기도의 상피세포가 있고요. 상피세포 위에 섬모들이 있고 이런 곳에 우리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들이 들어오면은 수지상세포, 덴드리틱 셀들이 이 항원들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는 원시 세포들인데요. 그런 세포들이 에어폴루턴트들을 잡고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이 부분들을 MHC2 리셉터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렇게 딱 보니까 요거는 우리 몸에 있던 거네 아닌 거네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 주게 되고 있고요. 요게 우리 몸에 있던 부분들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제 여기 따라와서 사이토카인 분비가 되고 따라와서 여기에 엄청나게 이제 염증 반응들, 인플라메이션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요때 기도들이 좁아지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천식의 증상들처럼 천식 반응들, 특히 기도가 갑자기 좁아진다든지 이렇게 돼서 호흡곤란들이 심해지는 그리고 여기 분비 물질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더 심해지는 호흡곤란들을 유발하게 돼서 acute exacerbation, 급성 악화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식과 미세먼지들의 관계들을 이렇게 봤었는데요. 덴마크 국가 등록 자료랑 그다음 대기오염 자료를 측정 자료랑 연계를 해서 Time Stratified Case Crossover 디자인들을 이렇게 했었던 연구가 있었고요.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0에서 18세 정도까지 청소년 중에서 8,226건들의 천식으로 인한 입원들을 비교를 했는데 입원 시점 5일간의 그 전에 5일 평균 5일 정도에서 렉데이 0부터 렉데이 4까지 일을 이렇게 봤었는데 얼마만큼 미세먼지들이 높아질 때 천식으로 인해서 질병 입원,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이제 증가되는지를 이제 봤던 내용들이고요. 대략 보니까 천식으로 인한 입원의 비차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07로 확인이 됐고 인터쿼타일마다 한 단위 증가될 때마다 이게 이제 증가된다는 부분들이고 선형성도로 증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급성 악화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제 ICU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 천식들의 환자들이 보시면은 초미세먼지들이 또는 이제 미세먼지들로 노출로 초미세먼지 PM2.5의 노출로 인해 가지고 이런 아주 어린 연령대의 소아들이 천식의 급성 악화로 인한 입원들이 많이 높아진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미세먼지들이 노출이 되었을 때를 네덜란드 소아출생 코호트 연구들을 해서 GIS를 연결해가지고 거주지 노출 기반 연구들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PM2.5가 높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의사들이 진단한 아스마. 사실 아웃컴들을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천식 증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레이팅 해가지고 셀프 레이티드 퀘스처네어를 하는 것보다 의사들이 실제 진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천식입니다. 약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천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포메이션 바이어스들을 다 줄여놓은 상태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 진단 천식의 ever 평생 유병률들이 PM2.5가 이렇게 증가될 때마다 증가됐을 때 adjusted OR 값이 1.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짐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아스마 천식의 발생, 진단 역시도 이런 초미세먼지의 노출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에어폴루턴트가 그리고 아스마에 대한 천식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PM10이 미세먼지가 증가할수록 천식으로 인한 하스피탈 어드미션이니까 급성 악화로 인한 병원 방문들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들이 대개 1.07로 높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이제 최근에 PM2.5에 대한 연구들을 좀 업투데이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고요. 여기 연구들이 시스테믹 리뷰들 다양한 연구들을 이렇게 모아서 PM2.5와 그리고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들에 대한 연구를 봤었고요. PM2.5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상 이렇게 증가될 때마다 병원에 입원하는 어드저스티드 OR 값은 1.015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렇게 방문한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뭐 레스피레이터리 디지즈 뿐만 아니라 여기 부분들은 레스피레이터리 디지즈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뭐 증상들도 있죠.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만성적으로 이런 미세먼지에 여기서는 PM10이죠.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때 폐기능 자체가 감소한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FEV1이 유의하게 감소한 부분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8,470명 정도의 대상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1990년도부터 추적 관찰해가지고 폐기능 검사를 수행했었던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을 보면은요, 실제 NJM에 보고가 되었는데 대략 PM10이 이제 점점 증가할 때마다 폐기능이 감소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요 기울기가 보니까 대략 1년에 FEV1이 일조량이 9%씩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점점 대기 오염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뭐 하는 부분들은 저렇게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때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오히려 PM2.5 초미세먼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일 때 오히려 그러면은 그간에 요때 나빠져 가지고 떨어졌었던 폐기능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부분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선에 대한 연구들로 점점 방향성들도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타이완에서 13만 명 정도의 성인들 대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들 대상으로 2001년도부터 14년도까지 추적 관찰을 다 했고 그리고 폐활량 검사도 다 했던 거죠. 자, 어떤 결과를 보이냐면은 PM2.5가 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한다고 치면은 1년에 오히려 폐활량이 이렇게 19.9니까 거의 20 정도죠. 20cc 정도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분명히 더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떨어졌던 부분들이 리바운드로 다시 점점 좋아지는 양상들로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보는 게 조금 해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FVC도 증가되고 말초 소기도에 대한 부분들도 25 through 75 역시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 부분들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만성폐성 폐질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만성폐성 폐질환들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따라오는 부분들인데 주로 직업적으로 광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돌을 엄청나게 돌가루들을 많이 날리는 곳들 있죠. 채석장들, 특히 실내 석재 가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만성폐성 폐질환에 왕왕 생깁니다. 그러는데 엄청나게 높은 농도는 당연히 생긴다는 걸 알고 있는데 환경적인 노출들은 우리가 직업적 노출보다 훨씬 낮은 농도의 수준의 이 초미세먼지에 노출 또는 이제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게 돼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전체를 봤었을 때 PM10이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상 증가될 때마다 이 2.7% 정도의 COPD로 인한 하스피탈라이제이션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들이 이제 증가되는 것들을 풀드 아나리시스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COPD 자체만의 사망률도 1.1% 정도 증가한다는 부분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시행됐었던 연구들을 또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들을 또는 이제 시스테믹 리뷰랑 메타 분석을 했었던 연구를 한번 찾아보면요. 19개 연구들을 2010년도부터 22년도까지 12년 동안 진행됐었던 연구들을 모아서 이제 풀드 아나리시스를 해보니까 그러면 PM2.5 초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 죄송합니다. 오답니다.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상 이렇게 증가될 때마다 일단은 1.6% 이상의 COPD로 인한 하스피탈라이제이션이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른 연구에서 PM2.5로 인해서 우리 모탈리티까지 같이 본 연구들이 있어서 여기는 8개 연구들을 조금 이제 2022년도가 아니라 2018년도까지인데 여기 있는 연구들을 해서 풀드 아나리시스를 했던 사망률들을 봤던 내용들을 좀 주목해 주시면은 평균적으로 1.5% 정도의 우리 10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상 증가될 때마다 증가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월값은 1.015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COPD로 인한 사망률들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악화 또는 그 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이야기들은 당연히 악화시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자들이 이 질환들로 인해 있는 사람들이 나쁜 공기를 마시니까
이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 가능한 건데 이 질환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낮은 농도에서는 이때까지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요 2014년도에 ERJ에 이렇게 투고됐던 논문들을 보시면은 대략 스케이프 스터디로 연구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PM10, PM2.5 여기 보니까 생각보다 발생은 관련이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인시던트. 근데 이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쪼개봤어요. 자, 비흡연자들 그리고 여성들 이렇게 쪼개보니까 연관성의 강도들이 1.4, 1.1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은 1.3, 1.46 이렇게 높아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가 유의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COPD를 발생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 담배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COPD가 되기 때문에 대기오염들이 영향력들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대기오염들이라든지 미세먼지들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이 흡연자들을 제외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일하다가 이런 분진들이 노출될 수 있는 확률들이 높은 사람들은 제외시켜 줘야지 이 사람들 정확한 영향력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을 보고 했더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더러 폴드 아나리시스 자체에 대해서도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생률들을 높이더라라는 부분들도 초과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이 정도까지도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통계를 보실 때 상당히 잘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여성들에 있어서는 이 통계적인 유의성들은 뭐 보장되진 않네요. 일단 비흡연자일 때 이런 미세먼지들을 통해서 노출이 된다면은 COPD의 발생도 증가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은 좀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질환들은요,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심혈관계 질환들인데요. 특히 이제 심장 쪽으로 설명을 주로 많이 드리는데,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면은 이런 염증 반응들이 많이 생기고요. 염증 반응들이 생기게 됨으로써 산화 스트레스들이 증가합니다.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 신경 전달 물질들뿐만 아니라 이런 시그널들에 대한 교란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박동을 제대로 뛰게 하는 이 파이버들이 있어요. 심장을 뛰게 해주는 전깃줄이 있어요. 이 전깃줄로 자극이 와야 심장 근육들이 이렇게 잘 뛰겠죠. 그런 이제 심장 근육들을 잘 뛰게 되는 부분들이 교란이 되기 때문에 부정맥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파이브로틱 체인지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상동맥경화증이라든지 혈관염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심해지게 되면은 우리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리고 뇌혈관들 같은 경우들은 일단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위험도가 점점 많이 높아진다는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연구들도 또 재밌는 연구들이 많아요.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 우한, 홍콩, 방콕 이렇게 네 곳을 이제 노출 수준에 대한 부분들이랑 이런 거 측정을 했고요. 왕등이 이제 중국, 홍콩, 방콕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사망이랑 대기오염 기관들의 관련성이 평가한 이제 파파 연구에서요. 여기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심장 사망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들로 이제 확인이 됐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연령들이 같은 미세먼지들이라도 좀 더 익세스 리스크들이 더 이제 커지더라.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방콕 부분들은 조금 별개인 내용들은 있었어요. 여기는 변이가 되게 심했었던 것 같고 중국 내에서 있는 부분들에서도 여기 이제 우한, 상하이 이런 부분들이 좀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확인이 됩니다. 평균값들, 중앙값들을 이제 볼 수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봤더니, 올 코즈들을 봤었더니, 뭐,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익세스 리스크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이 정도가 이렇게 되고, 초과 사망에 대한, PM10에 대한 부분들의 초과 사망 부분들은 약 5.5%, 5.8% 정도 이런 부분들 높아지는데, 특히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 PM10으로 인한 초과 사망은 0.58% 이상 증가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린 내용들인데요. 이번에는 유럽에서 됐던 연구입니다. 29개국, 뭐 4,300만 명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대상으로 대기오염과 건강 관련되는 지표들을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PM10이 1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계 질환들이 대략 0.69% 정도 이상 증가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했었던 연구인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데이 제로 분들 아주 높게 발생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뒤로 조금 감소하는 듯 하다가 이 이펙트가 오실레이션은 하지만 대략 한 40일 정도, 한 달 넘게까지도 이 영향력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럼 미세먼지가 불면 하루에 한 번만 불겠어요? 그죠? 반복적으로 이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향력들의 누적되는 효과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솔직히 좀 무서운 연구 결과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외에 우리 한국의 질병청에서 연구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CVD로 인한 하스피탈라이제이션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부분들. 근데 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들도 많이 증가하고요. 신부전들도 증가하는 부분들도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외에 사실 부정맥뿐만 아니라 심장과 혈관들에 있는 우리 응고인자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브리노겐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염증 수치들을 대변하는 CRP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세먼지들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시면은 피브리노겐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PM2.5 역시도 낮은 수준이었다가 점점 높아지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혈관에 있는 혈액 속에 이런 인플라메이션들뿐만 아니라 코아귤레이션 팩터들이 이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에 대한 초과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질환의 발생 위험률, 초과 발생 위험률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노출 증가분들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데 개별에 따라 가지고 위험도들이 이렇게 높아지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는 그럼 미세먼지가 암만 그래도 그래 기존에 있던 질환 증상들이 악화가 된다든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는데 암까지 발생한다고? 도대체 얼마나 노출됐길래 그렇게 되는지는 솔직히 장기간 노출 그리고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높은 농도의 초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정률화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기전들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이뮨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플라메이션들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면역 세포들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만성적으로 인플라메이터리 리스폰스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세포들이 반응을 해서 ROS 그러니까 이제 리액티브 그러니까 반응적인 산화 스트레스들이 많이 증가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DNA들이 손상이 많이 되죠. 폐 표면에 있는 세포들이 DNA 손상들이 많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칼시오네제네시스를 유발을 하면서 우리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들이 높아지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국제암연구소 IARC 리포트에서 볼륨 넘버 109번에서 이 아웃도어 에어 폴루션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이 파티큘레이티드 매터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외 공기 오염이 높으면 높을수록 폐암의 에비던스 확실하게 이제 그룹 1으로서 분류가 될 정도로 이 폐암을 유발하거나 그리고 유리너리 블라더 캔서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에비던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근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그리고 파티큘레이티드 매터 자체도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저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연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서 중국 걸로만 이렇게 했나 싶었는데 내부에 있는 연구들을 보니까 이런 연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PM2.5를 통해 가지고 노출력과 모탈리티 그리고 이제 8,000명 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 시간 추적 관찰을 해보니까 폐암이 발생할 수 있는 렐러티브 리스크가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것들을 확인이 된 거죠. 이게 영미 쪽에서 확인됐었던 내용. 그리고 일본, 중국, 다양한 나라에서 에비던스들이 아주 균일하게 계속 발표되는 내용들로 나왔었던 거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풀드 아나리시스를 했고 시스테믹 리뷰 결과를 통해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에어 폴루션 요 각각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IARC 그룹 1으로 sufficient 그룹으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린 부분들은 피부 질환들인데요. 어, 미세먼지가 과연 피부도 문제를 일으켜?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논문들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에서 뭐 설명하는 뭐 대표적인 기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들과 미세먼지들이 피부에 노출이 되면 정상적인 건강한 피부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피부에 방어막들이 깨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아토피, 그리고 건선이라든지 피부에 상처가 나 있고 계속 요 베리어들이 깨져 있는 상태가 이렇게 되면 요 틈으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이 파고 들어와서 진피내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또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런 결과들이 실험 연구로 확인이 됩니다. concentrated air particles들을 모아가지고 사이즈는 대략 0.1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크기 정도 되는 거고요. 농도들은 두 가지 25, 100 정도 이렇게 된 것들을 가지고 노출을 시켰더니 염증 물질들도 증가되는 부분들을 확인이 되고 이게 피부 내에서도 전자미경으로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25, 100 마이크로그램 밀리리터일 때 24시간, 48시간, 24시간, 48시간대를 정상 대조군들이랑 비교를 하면 어때요? 여기에 파이브로블라스트라든지 이런 진피 내에 이런 면역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이런 미세먼지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오염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쪽에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investigative dermatology 연구에서 2010년도에 연구에서 이 살리아 코트를 바탕으로 해서 추적 관찰을 쭉 해봤더니 이런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유럽 쪽이죠. 자, 여기서 스킨 에이징 사인에 대한 부분들을 after 뭐 exposed to the airborne particle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오염 물질들의 수시라든지 PM10 이런 것들 노출이 되고 나서 뜨면은 피그멘티드 스팟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왜 얼룩덜룩하게 피부에 반점이라든지 뭐 기미 이런 것들이 이제 피그멘티드 스팟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볼 부분에 착색이 심하게 잘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죠. 당연히 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커먼 입자들이 피부에 노출되면은 거기에 시커멓게 파투잉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PM10 미세먼지들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건 줄만 알았는데 이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링클, 주름살도 증가합니다. 어디에? 여기에 나이트로 라비알이니까 여기 코 옆에 팔자주름 생기는 부분들 있죠. 거기 역시도 수시라든지 아니면 PM10이 노출되는 부분들에서는 다른 쪽 어디보다도 우리 팔자주름 부분들이 다소 주름들이 더 생긴다라는 부분들도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재밌는 연구 결과였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미세먼지가 우리 피부에도 영향을 주구나, 주름에도 영향을 주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 잘 씻어야 되겠죠. 이 다음으로 이제 이게 마지막 건강 영향에 대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이게 nervous system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 뭐 이런 것들 말고도 우울한 증상들이 미세먼지들이 높았던 분들에서 좀 더 심하더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연구되었었던 연구 중에 또 하나인데요.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었을 때 미세먼지들이 노출됐던 분들의 뇌의 MRI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알츠하이머 디멘치아가 있는 사람들의 뇌의 시그널이랑 비슷하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시그널 체인지도 이제 많이 생겨 있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던 거죠. 사실 아직까지도 그 정확한 노출력에 대한 평가와 그 뒤의 내용들, 뭐 아웃컴에 대한 내용들이 아웃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MRI를 봤었던 부분들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지만 노출력들은 많은 시간에 대한 노출 그리고 나이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제가 뭐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쪽에서도 설명을 하는 거죠. 미세먼지가 노출이 되면은 이런 너버스 시스템에도 문제가 될 거다. 대개는 폐를 통해 가지고 전신에 피를 돌아서 뇌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뇌에는 BBB라고 돼 있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들이 있어서 혈액을 통해서 들어왔던 게 머릿속
머리 혈관을 뚫고 뇌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들은 좀 많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파인한 파티클들은 여기를 통과해서 들어간다고 보고도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걸러집니다. 그래서 그게 맞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 다른 연구들을 보시면은 올팩터리 너브라고 그래가지고 후각신경은 여기 에스모이드 본 위쪽으로 해서 뇌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쭉 타고 나와서 코 위로 여기 후각신경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비강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었던 미세먼지들이 여기 후각신경의 정전을 통해서 바로 대뇌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기존적으로. 아직도 가설이긴 하지만요. 자, 그런 경우를 통해서 머릿속으로 들어갔다면 우울 증상에 대한 부분들도 더 심하게 될 수도 있고 정신 증상들뿐만 아니라 디멘치아라든지 파킨슨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지금도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까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특히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그리고 암, 피부질환, 그리고 신경기계 증상들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초미세먼지들, 미세먼지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건강 영향들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다 같이 노출이 된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더 심해지고 어떤 사람이 증상이 나빠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볼까 보면은 취약계층들이 되게 심해요. 그게 소아 그리고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 고령 이런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임산부까지 포함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취약계층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층들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심하기 때문에 결과가 보고됐었던 오즈레이저라든지 렐러티브 리스크들은 몇 퍼센트 안 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뭐 1000명, 2000명에서 30%, 40%가 발생하는 이런 질환들도 있지만 인구가 1000만 명, 뭐 억 단위에서 1%, 2%라면은 그 기여율과 발생률의 기여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할 때는 아주 작은 이펙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파퓰레이션 그룹들이 넓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게 환경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성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들의 노출로 인해서 인구 전체에 대한 영향들을 미치는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건강 영향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고 더 많은 연구가 앞으로 더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노출이 된다라고 이랬다면 계속 저감대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